할머니, 할머니,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나가셔야 나가셔야 해요. 해요. 이 검사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병원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순덕의 귀에 속삭인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옆 복도에는 대릴 사위가 서 있었고 대기실 소파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순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간호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알아차려달라는 절박한 눈이었죠. 74년을 살면서 그토록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뜬 순덕은 비상계단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었어요. 그때 순덕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치매 진단서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 이름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3년 동안 효자라 믿었던 사위가 이 모든 것의 배우였다는 것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며칠 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소래포구 수산물 경매장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순덕이었죠. 순덕은 고무장화를 신고 경매장 바닥을 성큼성큼 걸었어요. 새벽 공기에 섞인 바닷바람과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어요. 스티로폼 상자 위에 놓인 광어와 우럭의 상태를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살이 단단한지, 눈이 맑은지, 아가미색이 선명한지 확인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손끝 감각이었죠. 20살에 이 경매장에서 생선 상자를 머리에 이고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새벽마다 이 바닥을 밟았습니다. 푼돈을 모아 도매상을 차렸고 건물을 한 채, 두 채 사들였어요. 지금은 소래포구 일대에 상가 건물 3채와 유통창고까지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덕을 사장님이라 불렀죠. 경매를 마치고 창고로 돌아오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라니. 화면에 뜬 이름은 사위 민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경매장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습니다. 3년 전 딸 지영과 결혼하며 순덕의 집에 들어온 대릴 사위였어요. 동네에서 효자 사위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죠. 장모 건강을 챙기고 시장 일도 거들고 상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응, 지금 창고로 가는 중이야. 왜 이 시간에 전화야? 어머님,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좋은 건강즙을 하나 구했거든요. 오늘 갖다 드릴게요. 고마운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뭔가 달라졌어요. 주 2, 3회 들르던 민수가 거의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하루에 2~3번씩 걸려왔어요. 어머님 건강은요? 어머님 통장은요? 어머님 건물 관리는요? 물어보는 것마다 어머님 뒤에 돈이나 재산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은행이라는 말에 순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창고 앞 시멘트 바닥 위에 순덕의 고무장화가 딱 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왜?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계좌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하지만 순덕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경매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글은 잘 모르지만
사람의 속은 귀신같이 읽었죠. 경매장에서 눈 한 번 마주치면 그 사람이 죗값을 부르는 건지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 알겠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경매장에서는 이미 다음 경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순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왜 가자는 거야? 그 한마디가 비린내 가득한 새벽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순덕이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산삼 배양근 건강즙이에요.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피로도 많이 쌓이셨잖아요. 매일 아침 한 포씩 드세요. 민수는 공손하게 웃으며 종이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덕이 가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고급스러운 상자에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한 상자에 15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괜히 돈 쓰지 마. 어머님,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죠. 사위가 드리는 건데 부담 갖지 마세요. 민수가 직접 한 포를 뜯어 종이컵에 따라 순덕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지금 한 포 드셔보세요. 맛도 괜찮아요. 순덕은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뒷맛이 조금 텁텁했어요. 건강즙이 원래 이런 맛이었나 싶었지만 사위가 챙겨준 거라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님, 금요일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놨어요. 민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책상 위에 놓인 순덕의 가방 쪽을 힐끗 봤어요. 순덕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검진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셔야죠. 민수는 몇 번 더 병원 이야기를 꺼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창고 문이 닫히고 민수의 차가 빠져나간 뒤에야 순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건어물 가게에서 복순이 걸어왔어요. 35년째 소래포구에서 나란히 장사하는 사이였죠. 순덕아, 사위 또 왔었어? 복순은 창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 오늘 이상한 거 봤어. 뭔데? 사위가 내 창고 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전화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화하면서 웃는 얼굴이 달랐어. 내 앞에서 웃는 거랑 완전 다른 웃음이었어. 복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전화 끊더니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 웃음이 뚝 사라지고 눈이 차가워졌어. 그러고 나서 내 창고로 들어온 거야.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괜히 하는 말 아니야. 병원 가자는 거, 건강 챙겨주겠다는 거, 이런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해. 우리 나이에 누가 갑자기 나서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 알았어, 복순아. 내가 조심할게.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복순이 돌아간 뒤 순덕은 책상 위에 놓인 건강즙 상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금박 글씨가 창고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어요. 순덕은 그 상자를 선반 구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지만 그게 왜인지는 순덕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경매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본능이 가만히 경고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경매장에 가기 전에 건강즙을 한 포 마셨습니다. 어제 선반 구석으로 옮겨 놓았던 걸 다시 꺼낸 거였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사위가 비싼 돈 들여 사다 준 건데 안 먹으면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솜을 채워 넣은 것처럼 멍했어요. 경매장에서 단골 도매상 사장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죠. 20년 넘게 거래한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나예요 나. 영종도 김 사장.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순덕은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창고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숫자가 뒤섞여 보였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빠져 글씨가 삐뚤어졌죠. 창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순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나 왜 이러지?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민수가 챙겨다 놓은 건강즙 상자가 또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낮에 집에도 한 상자를 더 갖다 놓은 거였죠. 순덕은 그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복순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누가 갑자기 나서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돼. 그날 저녁 순덕은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나 요즘 자꾸 어지럽고 깜빡깜빡해. 갑자기? 원래 그런 적 없었잖아. 응. 사위가 가져다 준 건강즙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화기 너머로 복순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아, 그거 먹지 마. 일단 먹지 마. 왜?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안 좋아. 내일 병원 간다며? 가더라도 절대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뭘 내밀든 읽어보지도 말고 그냥 나와. 복순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덕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움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내일이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민수가 옆에 붙어 있을 거였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였어요. 순덕은 베개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지영이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까? 민수가 좀 이상하다고, 병원 가는 게 불안하다고. 하지만 순덕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영이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엄마, 민수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자꾸 의심해? 딸은 민수 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그랬습니다. 엄마, 민수 씨가 이렇게 해줬어. 엄마, 민수 씨가 저렇게 챙겨줬어.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민수가 붙어 있었죠. 순덕은 핸드폰을 베개 옆에 도로 놓았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몸이 따뜻해지질 않았습니다. 옆 탁자 위에 건강즙 한 포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자기 전에 하나 더 드시라고 챙겨놓은 거였죠. 순덕은 그 건강즙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손을 뻗어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수의 차가 순덕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타세요. 병원 가요. 순덕은 가방을 챙기며 차에 올랐어요. 복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차 안에서 민수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 검진 받으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순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화면을 슬쩍 봤죠. 곧 도착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순덕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두려웠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학병원이 아닌 시내의 중소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수가 접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3층 신경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덕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어요. 대기실 소파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번호표를 들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만 가만히 앉아 복도를 살피고 있었죠.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나왔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명찰에 윤세경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순덕님 들어오세요. 세경이 순덕을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민수도 따라 들어오려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검사 중에는 환자분만 들어오셔야 해요. 세경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순덕은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까 점심에 뭘 먹었는지. 순덕은 전부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얼굴이었죠.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진료실에 순덕과 세경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세경이 순덕 쪽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지금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이 검사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경의 눈이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라고 입 대신 눈이 한 번 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차트에 이미 치매 초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검사 전에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진단이 써져 있었다고요. 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보호자분이 가져온 서류가 있는데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할머니 재산을 대리 관리하겠다는 서류요. 순덕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사도 안 했는데 진단이 써져 있다니. 성년후견인이라니. 복도에서 민수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곧 들어올 거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나가세요. 화장실 옆에 비상계단 있어요. 세경이 진료실 뒷문을 가리켰어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뒷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어요. 비상계단 표시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죠. 뒤에서 진료실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순덕은 비상계단 문을 밀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얼굴을 때렸어요.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그토록 미친 듯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1층 뒷문을 밀고 나오자 병원 주차장의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큰 길로 나가 손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택시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소래시장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순덕은 뒷유리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민수가 뛰어나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덕은 몸을 낮췄습니다.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간호사의 속삭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트에 이미 치매 초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검사 전에요. 검사도 하기 전에 진단이 적혀 있었다니. 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방금 아주 위험한 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부 민수였죠. 순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내린 순덕은 복순의 건어물 가게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만 간신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순덕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순덕아, 너 왜 이래? 얼굴이 하얘졌어. 복순이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터졌어요. 순덕은 대답 대신 울음을 쏟아냈죠. 복순아. 목이 메어 이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순덕을 뒷방으로 데려가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어요. 순덕은 간신히 숨을 고르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치매 검사, 차트에 미리 적힌 진단, 간호사의 경고, 성년후견인 서류, 비상계단으로 뛰어나온 것까지. 복순이 한참을 듣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검사도 안 했는데 진단이 써져 있었다고? 그건 처음부터 짜고 치는 거잖아.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 민수가 가져간 거라. 순덕아, 일단 여기 있어. 집에 가면 안 돼.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쏟아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님,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순덕의 손이 멈췄어요. 치매. 이 사위가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걸 순덕은 비로소 느꼈습니다. 복순아, 이것 좀 봐. 복순이 문자를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자식이 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내가 병원에서 도망쳤으니까 장모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둘러대겠지.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덕 할머니 여기 계세요? 사위분이 신고하셨는데요. 파출소 경찰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서 갑자기 난동 부리시고 실종되셨다고요. 순덕은 뒷방 구석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위의 역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복순이 경찰을 돌려보내고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넘겼어. 순덕이는 여기 안 왔다고 했어. 고마워, 복순아.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한 번 왔다는 건 민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순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딸이었어요. 민수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40년을 키운 딸만큼은 엄마 편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가락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죠. 엄마.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순덕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오늘 병원에서 또 난동 부리셨다면서요? 민수 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순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난동이라니. 검사실에서 조용히 나온 게 난동이 된 거였어요. 지영아, 그게 아니야. 간호사가 이상한 걸 알려줬는데. 엄마, 요즘 왜 자꾸 그러세요? 딸이 말을 잘랐죠. 민수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매일 찾아가고 건강즙도 사드리고. 그런 사위를 의심하세요? 순덕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지영아,
엄마 정신 멀쩡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솔직히 요즘 엄마 좀 이상하셨잖아요. 깜빡깜빡하시고 사람 이름도 잘 못 떠올리시고. 그 말에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건강즙을 먹고 나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게 치매의 증거로 보이고 있었죠. 민수 씨 말대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받으시면 엄마도 안심되실 거잖아요. 지영아, 제발 엄마 말 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순덕의 손이 축 늘어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아무 말 없이 순덕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순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딸이 엄마보다 사위를 믿는다는 사실이 병원에서 도망친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순덕아, 넌 멀쩡해. 내가 35년을 봐왔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오히려 내 사위가 이상한 거야.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순덕의 핸드폰으로 시장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위분이 찾아다니시던데. 순덕이 언니, 치매 검사 받아봐. 요즘 좀 이상하다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장모가 치매가 심해져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가출했다고. 40년 동안 새벽 경매장을 누비며 쌓아온 신용이 사위의 입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딸도 경찰도 시장 사람들도 아무도 순덕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민수의 말만 듣고 있었죠. 순덕은 건어물 가게 뒷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경고해준 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덕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 낯선 간호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의 가게 뒷방에서 한숨도 못 자고 밤을 보낸 순덕은 복순이 가져다 준 빵도 먹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가게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어제 병원 진료실에서 귓속말을 건넨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다행이에요. 세경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순덕은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여기를? 시장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들으셨나 봐요. 세경이 뒷방으로 들어와 순덕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할머니, 어제 사위분이 병원에 가져온 서류가 뭔지 아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를 직접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3가지였어요. 세경이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진단서예요. 할머니가 다닌 적도 없는 다른 병원에서 발급된 거였어요. 진단명은 초기 치매. 순덕의 입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년후견인 신청서요. 할머니 재산을 사위분이 대리 관리하겠다는 서류였어요. 복순이 옆에서 숨을 삼켰어요.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해요. 세경이 서류 한 장을 순덕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에요. 할머니 명의 건물 3채를 전부 매각하는 위임장이었어요. 수임인 이름이 사위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잠깐, 내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알아요. 그래서 어제 알려드린 거예요. 세경이 위임장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이 서명이 할머니 거 맞으세요? 순덕은 서류 위에 서명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순덕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달랐어요. 평소 삐뚤빼뚤하게 쓰는 순덕의 글씨와 달리
서류 위의 글씨는 너무 반듯했죠. 이거 내 글씨가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위조된 서명이에요. 누군가가 할머니 이름을 대신 써넣은 거죠. 복순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 권한을 가져간 다음 위임장으로 건물을 전부 넘기는 거예요. 한 세트였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사위가 매일 찾아와 건강즙을 챙기고 건강을 물었던 이유가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친절이 아니었어요. 덫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차트를 보자마자 이상한 걸 눈치챈 거예요? 순덕이 세경을 바라보며 물었죠. 세경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전 병원에서 노인학대 의심 징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호자가 환자 대신 서류를 들고 오고 환자 표정이 불안한 경우가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세경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아니다 라는 걸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40년 키운 딸이 아니라 어제 처음 본 28살 간호사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하지만 세경이 꺼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경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여자 보신 적 있으세요? 화면 속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민수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봤어? 어제 병원에서요?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선글라스를 낀 여자. 다른 환자들과 달리 가만히 앉아 복도를 살피던 그 사람이었죠. 맞아. 병원 대기실에 있었어. 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자 이름은 윤채린이에요. 부동산 컨설턴트고 사위분의 내연녀입니다. 내연녀. 그 단어에 순덕의 입이 굳었죠. 복순이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세경이 다른 사진을 넘겼어요. 민수와 채린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해고된 뒤에 혼자서 조사를 좀 했어요. 사위분이 자주 가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이 여자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효자 사위 행세를 하며 웃던 얼굴이 다른 여자 옆에서도 똑같이 웃고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여자가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했잖아요. 이미 할머니 건물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할머니 건물 세 채가 전부 올라와 있었어요. 매물 등록자가 이 여자 이름이었고요. 등록된 지 2주째입니다. 순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위임장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벌써 매물로 올려놓은 거였어요. 세경이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젯밤에 찾아낸 건데요. 화면에 뜬 건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신청자 이름은 강민수, 입소 대상자 이름은 박순덕. 할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넣으려는 서류예요. 순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진단서로 성년후견인이 되고 건물을 팔고 요양원에 가둔다. 순서가 보였어요. 재산을 빼돌린 다음 순덕을 요양원에 가둬버리면 그 뒤로는 진실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였죠. 민수가 매일 찾아와 건강즙을 챙기고
건강을 물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효도가 아니었어요. 먹잇감의 정신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였죠.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 자식이 우리 지영이한테도 이러고 있는 거야? 세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따님은 아마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사위분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으니까요. 순덕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복순아. 순덕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복순은 35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의 눈빛에 숨을 멈췄습니다. 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도망치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이 싸우겠다고 했을 때 복수는 말렸습니다. 순덕아, 위험해. 경찰한테 맡기자. 하지만 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사위분이 이미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해놨잖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헛소리 취급당할 거예요. 세경의 말이 맞았죠. 지금 순덕의 말을 믿어줄 경찰은 없었어요. 치매 환자가 사위를 의심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복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경이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건 검은색 녹음기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죠. 사위분이 직접 말하게 해야 해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세경이 녹음기를 순덕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가 사위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항복하겠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사위분이 할머니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때 이걸로 녹음하는 거야? 복순이 녹음기를 가리키며 물었죠. 네. 사위분이 할머니 앞에서 본심을 드러내는 순간 전부 녹음하는 거예요. 건물 이야기든 요양원 이야기든 자기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덕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에 자기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근데 민수가 순순히 말할까?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순덕의 물음에 세경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셔야 해요. 정신이 흐릿한 척 하시면 사위분은 경계를 풀 거예요. 순덕은 세경을 바라봤습니다. 28살짜리 젊은 간호사의 눈이 단단했어요. 자기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낯선 노인을 도우려는 이 사람이 순덕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약속해줘요, 세경 씨. 순덕이 처음으로 세경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딸 지영이는 빼줘요. 그 애는 속은 거야. 나쁜 건 민수지, 우리 지영이가 아니야. 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순덕은 녹음기를 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순이 순덕의 팔을 잡았어요. 순덕아, 정말 할 거야? 응. 순덕의 대답은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민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죠. 어머님?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과 똑같이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순덕은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를 냈어요. 말끝을 흐리고 헛기침을 섞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며칠 동안 밖에 있었더니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머님, 진짜요? 그러면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급한 기색이 묻어났죠. 집에 있어. 어제 몰래 돌아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직 복순의 가게에 있었어요. 정말요?
30분이면 갈게요. 어머님, 문 열어놓고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세경과 복순을 바라봤어요. 30분이야. 준비하자. 순덕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 떨고 도망치기만 했던 74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경매장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경과 복순이 먼저 순덕의 집으로 향했어요. 세경이 녹음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복순과 함께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위험하면 큰 소리를 지르라는 당부를 남기고요. 혼자 남은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민수가 온다고 한 지 2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만져봤어요. 현관 쪽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딸깍.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왔습니다. 민수가 공손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안주머니 속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죠. 민수야 왔어? 순덕은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를 냈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수가 순덕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머리가 안 돌아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순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경계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어요. 관리가 뭔데? 순덕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님 건물 있잖아요. 세 채나 되시잖아요. 세금도 나오고 관리도 힘드시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라는 게 뭔데?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고요. 순덕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 나는 이제 머리가 안 되니까. 민수의 표정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장모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도 있고 밥도 챙겨주고. 요양원? 순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건물 정리하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이고. 건물을 팔고 요양원에 넣는다. 민수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수야, 병원에서 내가 서명하라던 서류 있잖아. 그건 뭐였어? 아, 그거요?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건물 매매 위임장이었어요. 어머님 대신 제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요. 그 서류에 내 서명이 이미 되어 있던데? 순덕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미소가 찰나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만들어냈죠. 아, 그건 채린이가 어머님 편하시라고 미리 해놓은 거예요. 어머님이 글씨 쓰시기 힘드시잖아요. 채린. 내연녀 이름이 민수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위조 서명을 누가 했는지까지 자백한 순간이었어요. 순덕은 안주머니 위를 가만히 눌렀어요. 전부 담겼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구부리고 있던 등을 천천히 펴고 초점 없던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야,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그리고 다 녹음됐어. 민수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녹음이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공손한 효자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덕은 카디건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건물 팔겠다는 거, 요양원 넣겠다는 거, 채린이가 내 서명 위조한 거, 전부 내 입으로 말했어. 여기 다 들어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내놔요. 민수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순덕은 녹음기를 등 뒤로 감추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세경과 복순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세경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경찰 신고했어요. 5분이면 와요. 세경이 민수와 순덕 사이에 섰어요. 민수가 세경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너 병원 간호사. 민수의 목소리에 독이 섞였어요. 어제 장모한테 쓸데없는 말한 거 너였지? 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민수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가 현관을 향해 돌아섰어요.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발이 멈췄어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경찰 2명이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세경이 경찰에게 녹음기와 서류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 녹음에 부동산 위임장 위조 자백과 요양원 강제 입소 계획이 담겨 있어요. 위조 서류와 가짜 치매 진단서 사본도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민수를 바라봤어요. 강민수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저 아니에요. 전부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요. 끌려가면서도 민수는 연기를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민수가 경찰차에 실린 뒤 세경이 말했어요. 할머니, 채린도 부동산 사무소에서 체포됐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시간 뒤 경찰서 복도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덕에게 지영이 달려왔어요. 딸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죠. 지영은 순덕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민수 씨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민수 씨가 엄마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라봤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딸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순덕은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퉁불퉁한 손마디가 지영의 머리카락을 훑쳤습니다. 경매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거칠어진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일어나, 지영아.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넌 속은 거야. 나쁜 건 내가 아니야. 지영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순덕은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아무 말 없이 등을 2번 토닥였어요. 그 2번의 토닥임안에 용서와 사랑과 서러움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채린도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증거가 단단했죠. 순덕의 건물 세 채는 무사했어요. 매물 등록도 취소됐고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경매장에서 푼돈을 모아 한 채씩 사들인 건물이 제자리에 돌아온 거였죠. 지영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매주 주말마다 순덕의 집에 찾아왔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청소를 하고 장을 받아놓고 창고 정리를 도왔죠. 엄마, 이거 무거운데 내가 들게. 딸이 생선 상자를 옮기며 말했어요. 순덕은 됐어. 내가 할게 하면서도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지영이 매주 찾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덕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창고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어요. 세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세경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떡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게 웬 떡이야? 들어와. 순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창고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경 씨,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새 병원 구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잘 됐다. 순덕이 진심으로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저도 제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경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세경 씨. 내가 고마운 거야. 순덕이 세경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지금쯤 요양원에 갇혀 있었겠지. 순덕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웃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가끔 올게요. 건어물 사러요. 아무 때나 와. 내가 맛있는 거 싸줄게. 세경이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돌아서는 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덕은 생각했어요. 28살짜리 낯선 간호사. 자기 직장을 잃을 줄 알면서도 진료실에서 귓속말 한마디를 건넨 사람. 그 한마디가 74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세경이 떠난 뒤 복순이 건어물 가게에서 걸어왔어요. 순덕아, 그 간호사 또 왔었어? 응. 새 병원 구했대. 잘 됐네. 착한 애야, 그 애는. 복순이 웃으며 돌아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고 셔터를 내리며 안쪽을 둘러봤어요. 스티로폼 상자들, 소금에 절은 고무장갑,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수산물 진열대,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셔터를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 3시 반이면 다시 경매장에 서겠죠. 4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하루이지만 순덕의 어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